시골에 10년간 버려졌다가 막 집으로 돌아온 날, 이복 동생이 제 목걸이를 훔쳐갔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충고했죠. 그거 내 약혼자 거야. 그 사람 진짜 미친놈이니까 그냥 돌려주는 게 좋을걸. 만약 10년간 버려졌던 내 약혼자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재벌 3세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미친놈이라면요. 제 이름은 심지안. 본래 심씨 가문의 귀한 딸이었죠. 제가 8살 때 아빠의 내연녀가 집까지 찾아와 도발하자 엄마는 칼을 들고 그 여자의 얼굴을 그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엄마는 그 과정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후 아빠는 저를 시골에 내다 버렸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제가 없는 동안 아빠는 재혼했고 그 내연녀와 그녀의 딸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저를 다시 집으로 부른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것은 난장판이 된 제 짐이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고 가져온 책은 산산조각 나 있었죠. 유일한 사진 한 장마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네들을 치우고 있었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심리하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씹으며 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지안, 내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 집의 아가씨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녀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본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 그건 아주 평범한 목걸이였습니다. 검은색 끈의 나무로 조각된 작은 새 한 마리가 전부였죠. 심리아는 저를 힐끗 보더니 목걸이를 손가락에 감아 빙빙 돌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해. 그럼 더 못 돌려주겠는데? 이거 마음에 드네. 이제부터 내 거야. 의기양양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저는 친절하게 충고했습니다. 그거 내 약혼자 거야. 그 사람 진짜 미친놈이니까 그냥 돌려주는 게 좋을걸. 심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깔깔대더니 이내 차갑게 코웃음을 쳤죠. 심지안, 너 시골에 10년 처박혀 있었지. 무슨 해외 유학이라도 다녀왔니? 내 약혼자. 돼지 치는 시골뜨기? 아니면 밭 가는 농부. 그놈이 얼마나 미쳤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무슨 소란이야. 그때 계단에서부터 녹이 서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심권택, 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짙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 안영이 있었죠. 한때 아름다웠을 그녀의 왼쪽 뺨에는 엄마가 남긴 오래된 흉터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었죠. 심권택은 저와는 말 섞기도 싫다는 듯 하녀에게 저를 방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1초라도 더 보면 눈이 더러워진다는 얼굴로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원래 창고로 쓰던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하녀는 제 너덜너덜한 짐을 방에 옮겨주고는 새 교복 한 벌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운전기사는 저를 심권택이 정해준 새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심리안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떠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보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웃었습니다. 얘들아, 얘가 바로 우리 언니야. 얘네 엄마가 미쳐서 우리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미친년이 키운 애는 과연 어떨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누구더러 짓거리는 거냐? 낮고 으스스한 분노가 가득 담긴 경고의 목소리. 교실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리안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차가운 기운을 온몸에 두른 채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심리안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무서운 황태자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어째서 주호안이 이곳에 나타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가 아무리 명문가 자제들로 가득하다지만 주호안이 속한 최상위 계층은 이 구역에 나타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다시 묻는다. 누구더러 짓거리는 거냐고 주호안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뼛속까지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리아는 겁에 질려 즉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살아있는 듯한 작은 나무새. 그것을 본 순간 주호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심리안의 목을 움켜쥐고 책상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저게 저 여자한테 있어? 저는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빼앗겼어. 주호안은 고개를 숙여 극심한 공포에 질린 심리안을 내려다보며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이딴 게 감히 이걸 건드려? 그 순간 심리안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 미친놈이라고. 그러고는 아주 사악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심리아는 제가 왜 주호안과 아는 사이인지, 왜 제가 말한 잭혼자가 그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교실의 그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하나, 제 곧 죽겠어. 저는 주호안의 팔을 가볍게 건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쌤통이네. 주호안은 눈썹을 찡긋했지만 손에 힘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입가에는 사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건 너무 쟤한테 좋은 일이지.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하나,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나랑 할 얘기 없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호안의 소나귀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그의 눈에 서려있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심리안의 목에서 목걸이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미안. 아까 너무 화가 나서.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제 목의 목걸이를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덜미에 얼굴을 기댄 채 억울함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아나, 보고 싶었어. 드디어 돌아왔구나.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왔어. 곧 수업 시작하니까 착하게 교실로 올라가. 끝나고 데리러 와, 알았지? 저는 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마치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심리안을 힐끗 보며 저는 살짝 눈썹을 찡긋했습니다. 주호안의 소동 덕분에 그날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리안은 저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졌지만 감히 건드리지는 못했죠. 방과 후 그녀는 찔리는 게 있는지 먼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뭘 그렇게 봐해.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주호안이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는 게 웃겨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바닥에 자기 얼굴을 부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부족해. 저와 주호안은 시골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 오만하고 방자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에게 시골로 쫓겨나 노동을 하고 있었죠. 이 목걸이의 작은 새는 그가 직접 조각해준 것입니다. 떠날 때 그는 저를 다시 심씨 가문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주호안은 제 비장의 카드였으니까요. 이 카드를 너무 일찍 드러낼 수는 없었죠. 돌아와서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생각해. 제가 멍하니 있자 주호안이 불만스럽다는 듯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언제쯤 집에 데려다 줄 건지 생각 중이야. 저는 아직도 멈춰있는 고급 세단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지.
그가 가볍게 웃더니 창밖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유 기사님, 출발하죠. 주호안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순간 제 발밑으로 유리컵이 날아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게 뭔데? 그깟 천한 것이 감히 저렇게 기고만장해? 주호안이 누구라고 쟤를 도와줘. 홀리기라도 했나? 안영은 분노에 차 쉴 새 없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는 주호안의 눈을 힐끗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심씨 집안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네요. 주호안이 사악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태연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영과 심리안의 경악한 표정과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번갈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흥분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주호안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차가운 눈으로 안영을 훑었습니다. 왜요? 이제 제가 누굴 돕는 것도 아줌마 허락받아야 합니까? 안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 도련님, 오늘은 어쩐 일로? 주호안은 눈썹을 찡긋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지안이 화 좀 풀어주려고요. 안영과 심리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가식적인 미소조차 유지할 수 없었죠. 주호안은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그들을 향해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우리 지안이한테 욕했죠? 이리 와서 사과하세요. 그건 마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오만하고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여전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안영은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쟤한테 사과를 해야 해? 심리안이 엄마 등 뒤에서 불쑥 튀어나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호안의 얼음장 같은 눈빛과 마주치자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웃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이모가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저는 타이밍 좋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온화한 미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안영의 앞에 다가섰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 가득한 원망과 증오를 보았습니다. 정말 짜릿했죠. 하지만 이걸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안영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주호안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보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아. 이모가 심한 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 우린 한 가족이잖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렴.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를 더욱 깊게 지었습니다. 극심한 증오가 담긴 안영의 눈을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 흉터 참 예쁘네요. 그 흉터는 그녀의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그녀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노예 낙인처럼 그것은 그녀의 치욕이었죠. 한때 자신의 미모를 자랑스러워했던 안영에게 이 얼굴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안영은 즉시 이성을 잃고 저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주호안이 벌떡 일어났지만 그가 달려오기 직전에 저는 스스로 바닥에 유리 조각 위로 얼굴을 박았습니다. 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힘과 각도는 이미 계산해 둔 것이었습니다. 보기엔 심각해 보이지만 실제 상처는 매우 얕았고 별로 아프지도 않았죠. 제 얼굴에 피를 본 주호안은 즉시 안영을 붙잡아 목을 조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들 죽고 싶어. 심리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며 달려와 애원했습니다. 주 도련님, 제발 저희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주호안은 그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살기가 가득했죠. 꺼져. 심권택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안영과 심리안이 경호원들에게 눌려있고
그 앞에는 작은 칼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호와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가정이가 제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심권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 도련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지 주호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나, 당신 얼굴에 직접 칼자국을 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사람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둘, 우리 집안과 심씨 가문의 모든 연을 완전히 끊어. 심권택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고 안영과 심리안을 보는 눈에는 원망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셋, 이 미친 여자를 정신병원에 보내. 주호안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마치 지옥에서 걸어 나온 아수라처럼 차가웠습니다. 주 도련님, 이 일은 혹시 상의를 좀. 선택할 시간 3초 준다. 하나, 둘, 셋. 3번으로 하겠습니다. 심권택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차갑고 잔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 정신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야겠습니다. 안영과 심리아는 충격과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쾌감을 느끼며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 옛날 당신들이 힘을 합쳐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밀어넣었을 때 오늘 당신 자신도 이런 꼴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첫 번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안영이 끌려가고 주호안도 할아버지의 계속되는 전화에 급히 불려갔습니다. 심리아는 안영에게 매달려 놓아주지 않으며 다가오는 의사들을 필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심권택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프지 않아요. 제발 엄마를 그곳에 보내지 마세요. 그녀가 너무 시끄럽게 울자 심권택은 인내심을 잃고 달려들어 그녀를 떼어내고는 손을 들어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방으로 꺼져. 저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죠. 이 장면은 제가 7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해 엄마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안영과 심권택은 공모하여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었습니다. 그때 저도 엄마에게 매달려 의사들의 손을 필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도 울면서 심권택에게 애원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뺨을 맞았습니다. 정말이지 인과응보였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안영이 고개를 돌려놨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심지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온화한 가면을 벗고 잔인하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인데 이 정도로 제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제가 하녀들을 시켜 심리안의 방을 뒤집어 엎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그녀의 물건을 하나씩 내던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눈이 벌개져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심씨 집에서 일하기 싫어? 저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니까 이러는 거지? 심지안, 너 너무 심하잖아. 여긴 내 방이야. 심리아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곧 아니게 될 거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무심하게 집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심리안이 심권택과 안영의 팔짱을 끼고 세 사람이 행복한 가족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놓아 사진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리안이 분노에 차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난 그냥 내가 나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억울해하는 거지? 심리아는 제게 목이 졸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제 손을 떼어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그때 찢어버린 사진,
그게 바로 내가 엄마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어. 저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심리안의 얼굴이 금세 붉게 달아올랐고 힘도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몇 초 후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뒤에서 방을 치우던 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전부 태워버려. 하녀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너는 그저 주호한 등에 엎였을 뿐이잖아. 너무 듣게 해하지 마. 심리안이 쉰 목소리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뻔뻔한 말투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 등에 엎였는데 그럼 듣게 해하면 안 돼? 이런. 정말 소인배 같은 모습이네. 심리안도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섬뜩한 빛이 돌았습니다. 넌 그저 그를 좋아하는 척 이용하는 것뿐이잖아. 그 목걸이 원래 내가 일부러 짐에 넣어둔 거지? 일부러 내 눈에 띄게 하고 일부러 소중한 척해서 내가 훔치게 만든 거잖아. 내 얼굴의 상처까지도 내가 일부러 만든 거고. 주호안이 널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의 성격에 자기가 계속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내 결말이 어떨 것 같아.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소파에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그럼 가서 그에게 일러 바치든가? 심리안은 제 평온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잠시 멍해졌습니다. 너, 주호안이랑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눈에는 조롱의 빛이 담겨 있었죠. 주호안은 그저 내 바둑판에 운 좋게 나타난 말일 뿐이야. 그 후 저는 심리안이 왜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집으로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사실에 기뻐했었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왕 회장과 약혼할 사람은 저였지만 이제 주호안 때문에 그 계획은 틀어졌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를 대신 보낼 것 같냐고요? 심리안은 절망에 빠져 부정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딸이 아니던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게. 안영이 끌려간 후 심권택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리안은 제가 처음 돌아왔을 때 썼던 그 창고방으로 쫓겨났죠. 저는 매일 방과 후에 주호안에게 끌려가 과외를 받았습니다. 미래의 어머니가 세운 심씨그룹을 되찾으려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으니까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심리안이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심하게 맞은 게 틀림없었죠. 심지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구해줘. 나 왕 회장이랑 결혼하기 싫어. 심리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왕 회장한테 데려갔어. 약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반대했더니 아빠가 그 사람 앞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때렸어.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듯 동공이 수축되었습니다. 지아나, 나 좀 구해줘. 응?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나도록 찧었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돌아온 날 안영이 저를 왕 회장에게 시집 보내려 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어봐야만 아픔을 아는 걸까요? 저는 문에 기댄 채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널 구해야 하지? 머리를 찢던 심리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적에게 도움을 구하다니 내가 처음이야. 말을 마친 저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심리안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주호안. 주호안이 위험해.
제 손이 잠시 멈칫했고 그녀는 그 틈을 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에 제 목소리는 간결했습니다. 심리아는 침을 삼키고는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구해준다고 약속해줘.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심리안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데 주호안의 운전기사가 낯선 차 뒷자리에 타는 걸 봤어. 분명 주호안을 만나러 가는 건 아니었어. 저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명령했습니다. 알았으니까 내 방으로 돌아가. 문 꼭 잠그고. 심리아는 서둘러 일어나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주호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지아나. 심리안이 그러는데 오늘 레스토랑에서 내 운전기사가 낯선 차 뒷자리에 탔대. 나 걱정하는 거야. 주호안의 목소리는 제 심각한 말투와 달리 여유로웠습니다. 그래, 걱정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걱정돼.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주호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누굴 만나러 갔는지 알아. 우리 사촌형.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촌형이라면 그의 부모님을 살해한 큰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전혀. 사실 할아버지가 계속 그놈을 감시하고 있었어. 자기가 무해한 척하면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바보가 어디 있겠어. 물론 내가 스스로 속아주지 않는 한 말이지. 왜?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주호안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니까?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찍 자. 정말 내가 걱정되면 내일 나랑 얘기할 시간 좀 더 내줘. 다음 날 저는 정신병원에 있는 안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심건택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심건택이 심리안을 왕 회장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과 심리안이 맞아서 엉망이 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건택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엄마는 심건택의 진짜 첫사랑이었고 안영은 그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선택된 대용품에 불과했다는 진실까지도요. 저는 심건택의 서재에 설치해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영을 싸구려 대용품이라 칭하며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심건택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안영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웃고 울기를 반복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주호안의 차를 타고 심씨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재 밖에는 심리안이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주호안은 서재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주호안이 갑자기 제 눈을 가렸지만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괜찮아. 심건택은 의자에 꽁꽁 묶인 채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안영이 칼을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령.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내 목숨을 가지러 왔구나. 하령. 그건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영은 공포에 질려 심건택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하령, 저놈이야. 저놈이 널 죽게 했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심건택의 얼굴에 또다시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심리안이 달려들어 울부짖었지만 안영은 미친 듯이 자신의 얼굴에 칼을 그으며 외쳤습니다. 내 목숨을 줄 테니 내 딸은 살려줘. 그 순간 제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제 손을 붙잡는 주호안의 다급한 목소리와 경찰 사이렌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의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사는 모두 끝났고
안영은 다시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심건택은 병원에서 폐인이 되어 첫사랑의 이름만 중얼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아는 외갓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주호안이 사과를 깎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 어디서 뛰어내릴지까지 다 생각해놨었어.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미친놈. 내가 미친놈인 거 아니까 다시는 나 무섭게 하지 마. 저는 한숨을 쉬고는 말했습니다. 주호안, 내가 널 계속 이용했다는 거 알아? 주호안은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사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알아. 늘 알고 있었어. 저는 그가 화를 내거나 비난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온한 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호안, 내가 널 이용했다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심지안, 나 너 좋아해. 저는 말문이 막혔고 귀가 빨개졌습니다. 내가 날 이용하는 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 남들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기회인데 나는 자발적이잖아. 물론 그 이용 속에 진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가 뻔뻔하고 제멋대로 웃었습니다. 제 얼굴도 덩달아 붉어져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이라.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주호안 시점. 제 이름은 주호안. 요즘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심지안의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정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살도 좀 쪘죠.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저는 이 여자가 분명 저를 이용해 먹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단련시킨 사람 보는 본능이었죠. 그녀가 눈웃음을 치며 제게 말을 걸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며 그녀를 쫓아내려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겁먹기는커녕 제 농사일을 돕고 제가 낮잠 잘 때 햇볕을 가려주고 제가 아플 땐 직접 강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작은 구덩이 하나쯤은 파괴해줘도 괜찮겠다고요. 나중에 그녀가 심씨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데려가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권력 다툼으로 하룻밤 사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죠. 경호원마저 저를 배신했을 때 심지안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산으로 데려가 숨으라고 하고는 자기가 추격자들을 유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저를 바보로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산의 지리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산에서 그녀를 찾았을 때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눈이 너무나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녀를 껴안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제 부모님이 없어. 그녀는 제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녀에게 목숨 빚을 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빚진 거 아주 큰 구덩이를 파게 내버려 두자고. 그런데 그녀가 판 구덩이가 너무 커서 할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급히 부르시더니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치셨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걔는 널 안 좋아해. 널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벌떡 일어나 맞받아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세요? 걔가 절 이용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이건 운명이에요.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찻잔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저는 걔보다 아첨을 더 잘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할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셨고 저는 서둘러 문을 닫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안이 저를 이용한다는 것,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기꺼이 원하니까요. 그녀가 저를 능지처참할 사형 집행인이라면 저는 기꺼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제 손으로 바칠 겁니다. 저는 그녀가 만든 벽에 갇혔고 그녀 역시 제가 만든 성에 갇혔습니다. 만약 언젠가 그녀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저는 문을 열고 그녀가 가고 싶어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